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응답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계공학이라는 처음 접해봅니다. 해당 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코로나로 심신이 지쳐있을 텐데 그 건강하게 심신을 만들어서 몸만 오시면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저희 교수님들 좀 코멘트 어떠신가요? 학과장님 어떠신가요? 네, 기계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대학교 1학년을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게 쇠 깎는다 약간 괴담처럼 한 10년 전부터 이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실제 이 실험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네. 쇠 깎나요? 예, 쇠 깎습니다. 쇠는 깎고요. 막상 깎아보시면 상당히 재밌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저희 학과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인기가 있는 수업이고요. 뭐 살면서 쇠 한번 깎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뭐 학생 나중에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뭐 쇠 깎는다는 게 정말 뭐 힘으로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운동을 하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어떻게 실제로 금속이라는 게 이제 뭐 깎이는지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는 여기도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와서 한번 배워보시면 이미지보다는 훨씬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로봇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게 로봇의 그 부품들 실제로 이제 쇠를 깎아서 만들죠. 그 박정 교수님. 네. 직접 좀 많이 깎지 않으시나요? 예. 쇠를 저희가 직접 깎지는 않고 남들이 깎아 줍니다. 사실이고요. 쇠 깎는다는 거 사실이고, 근데 요즘에 쇠 말고 폴리머나 뭐 다양한 재료도 이렇게 깎아서 여러 그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보태자면 전자과에서는 납땜질을 맨날 그게 건강에 그게 더 건강에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면요, 그런 납땜질을 한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를 깎는다는 것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자기가 전공 분야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우리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일을 합니다. 네. 직접 깎기 싫으면 로봇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쇠 깎는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진학 전 프리레퀴짓 수업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수강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저희 교과위원장 박인규 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교과위원장 박인규 교수고요. 프리레퀴짓 과목은 대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그다음에 미적분 과목 그것만 잘 공부해서 오시면 되고요. 아마 처음에 오셔가지고 수강 순서는 그냥 1학년 때 펑크 내지 않고 재수강 할 과목들을 최소한 한 다음에 많이 잘 들으시고 기획과 그냥 진학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아마 응용 수학, 그다음에 선형대 수학을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 학과에서 마련해 놓은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어떤 이후에 그 분야에 따라서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들어야 될 어떤 추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4대 역학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흥미롭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4대 역학은 여러분들 이제 기계과에 오시면 2학년 때 듣게 되는 그 4가지의 그 역학 과목인데요.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과목이 다른 모든 기계공학 그 과목의 그 근간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 그 가장 중요한 4과목을 듣는데 고체역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고체역학은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고체 재료에 걸리는 내부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따른 변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여러 제품, 부품에 대해 다 그런 고체역학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폴더블 디스플레이 요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접으면 이렇게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안 깨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체역학이 굉장히 핵심 어떤 난리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나 LG에서 그 기계공학과의 그런 고체역학 그 전문가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역학은 그렇고요. 열역학에 대해서는 이봉재 교수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계공학과 학사 주임을 맡고 있는 이봉재 교수입니다. 연력학은 사실 사실 순서로 보면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물체가 이제 힘의 평형을 이뤘을 때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고체역학이고요. 힘이 불평형이 일어나면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동력학이고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속해 있는 그 개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에너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연력학의 핵심이고요. 또 우리는 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력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중요한 화두가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그 탈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로운 안전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하는 그 미케니컬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변환되어 가는데 그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연력학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은 김영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졸업생 진로에 대해서 설명했던 김영수입니다. 저는 유체를 공부하는데 유체역학은 아까 김택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적게 되는 게 이제 고체역학이면 유체는 변형을 가하면 계속해서 변하는 물질인데요. 유체역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재밌는 키워드 2개를 알려드릴게요. 유체역학을 알게 되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말 액적이 어떻게 퍼지는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물리학회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미니 심포지움이 이 비말의 전파에 대해서 대가분들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이 매우 중요하고 비행기 차와 뿐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연관이 있고 아까 김택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폴더블 폰을 말씀하셨는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코팅을 하는 게 유체역학을 알고 있으면 아주 작은 레졸루션이 좋은 LCD, OLED 디스플레이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 동력학은 휴보 아버지의 양학을 휴보를 이제 물려받으시고 또 거기에다가 그 달리는 치타 또 다른 동물도 뭐 하시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력학을 설명드리기 맞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보틱스를 하고 있긴 한데 동력학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동력학을 가르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동력학을 참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로봇 만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동력학은 제가 가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체가 어떤 힘을 받거나
그 매력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다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확장시켜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말 재밌는 네, 과목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학 설계 과목이 빡센 실험 과목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수강생들이 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슬기롭게 수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이 질문의 답은 그 공학 설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윤용진 교수님의 그 응답을 한번 듣고요. 또 수강하는 학생이 또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도 한번 또 응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입장 먼저. 학생 입장. 누가 저러냐. 윤영진 교수님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쿨하신 분이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장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공학설계 과목을 현재 수강 중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공학설계 과목이 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이제 팀별로 각각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목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은 안 물어봤네요. 이 질문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물어봤네요.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힘들어하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조별 과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소통하고 그리고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혼자 할 때보다는 이제 물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젝트 과목이고 또 이제 각각 조별로 아이디어를 직접 짜내서 그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창작의 고통이 그리고 이제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슬기롭게 수강하는 방법은 조원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항상 먼저 하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야 이제 피어 리뷰가 좋을 테니까. 그리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맡고 계시는 여기 뒤에 윤용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윤용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계공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유언비어를 누가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설계 과목이 빡센 실험 과목 같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그죠? 성장폭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한 빡센 실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때, 이제 90년대 뭐 이때 공학설계는 정말 뭐 볼트너트 계산하고 만들고 했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계공학과에서 듣는 이제 공학설계는 아까 그 처음에 학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전기전자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앱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셋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디자인을 좀 바꿨고요. 과목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빡세죠. 그냥 뭐 설렁설렁 하시면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학생이 얘기해주신 어떤 그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약간 창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 보고 싶으신 진짜 기계공학과 찐 기계공학과 분들 보시면 너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투자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졸업하시고 창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기롭게 수강하는 방법은 그냥 들으시면 뭐 자연스럽게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과목이니까 이게 필수 과목이라서 어차피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로봇공학 개론 교과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혜원 교수님 여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나와서 정말 저는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동력학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좀 못한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전산학부 쪽으로나 전자공학부 쪽으로, 전기전자공학부 쪽으로 이제, 딴 눈을 이제 돌리고 계신 분들, AI나 뭐 머신러닝 이런 것 때문에,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점프해가지고 뛰어넘고, 이거를 뭐 강화학습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죠. 보면. 근데 거기서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력학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픽사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들, 그 보면은 뭐 얼음이 뭐 깨진다든가, 뭐 캐릭터가 뭐 넘어진다든가, 뭐 달려가다든가, 여기에 다 이제 동력학에 쓰이는 그 이론들이 들어가서 그 캐릭터가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들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릭터랑 인터랙션하는 그런 기술들도 다 그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동력학, 물체학학, 뭐 연력학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화산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화산업과 그 게임 산업에. 네, 뭐 그렇고요. 로봇 공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재밌는 과목이고요. 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네, 제목을 그냥 얘기한 건데, 근데 저희가 다루는 로봇이 보통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거 들으러 오면은 내가 로봇공학개론 딱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장애물도 피해가고 뭐 센서를 통해서 뭐 이런 로봇을 이제 꿈꾸고 좀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다루는 로봇은 그런 로봇도 약간 다루긴 하지만 그 로봇 팔 시스템입니다. 팔 시스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봇은 바퀴 달린 로봇이지만 결국에는 이 관절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가지고 이 관절들이 모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로봇 시스템을 다관절 시스템으로 다관절 시스템. 그래서 이 다관절 시스템에 대한 그 수학적인 그 배경 지식과 그리고 이런 거를 동력학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반 정도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그 과목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듣게 되면은 정말 그 로보틱스를 나중에 내가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과목을 안 들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 로봇공학 개론은 기계공학과에 개설되어 있고요.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저희 기계공학과 학생들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니까 전산학과 학생, 뭐 전기전자공학과 학생, 뭐 항공과 학생 이런 분들이 와서 로봇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수업을 한 번씩 다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기계공학과 전공 과목들 중에 로드가 가장 빡센 수업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교수님들 수업이 가장 널널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 본인의 과목이 가장 빡세다라고 좀 자부하는 교수님 계시나요? 네,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의 의견을 좀 솔직하게 교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학생 여기 선배들의 교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에서 학습지원 국장을 맡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기계공학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어렵게 느꼈던 수업은 창의적 시스템 구현인데요. 창의적 시스템 구현은 다른 말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캡스톤이라는 거는 의미가 그 상식을 듣기 이전에 들었던 모든 기계공학과의 배경 지식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관석을 올려놓는다는 의미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에 배웠던 기계공학과의 과목들은 그 부분의 어떤 좁은 분야의 지식들만 배웠었는데,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이 기존에 들었던 과목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계공학과에서 배우지 않았던 자율주행 미션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그 질문인데요. 제일 재밌는 수업과 이유, 그리고 제일 힘든 수업과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 다 본인의 과목은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학생들 중에 교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좀 태견도 없어요? 없으면 네, 뭐 다 재밌다라고 다음 질문으로는요. 학과 내 여러 연구별로 수강하면 좋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들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박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학과 홈페이지에 팩트트리가 잘 돼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교수님도 첨언 좀 네네. 아마 지금 연구 분야별로 수강하면 좋은 과목은 아까 김상하 교수님께서 그 기계공학과의 연구 분야, 그다음에 진로 관련돼서 해당되는 과목들을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마 그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사대역학 과목들은 고루고루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은 아니고 이제 기반 과목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걸 수강을 하시고 필수 과목들은 기초 실습이나 공학 실험, 기계공학 실험, 공학 설계 등등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커먼하게 되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저희 학과에 오시면 물론 지금 듣는 분들 대부분 다 오시겠지만요. 네. 2학년 때 그런 기본 과목들을 들으시고 4학년쯤 가면 굉장히 특화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저희 학과에 이제 테크트리, 그다음에 아까 그 짧게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다음 질문은요. 금속의 인장 강도 관련 연구 소개를 받았을 때 시뮬레이션이 사용되었는데 시뮬레이션이 다른 연구에도 활용이 되나요? 학부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배워야 될까요? 혹시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답변해 주실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이 컴퓨테이션 오늘부터 CFD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석사 때 시뮬레이션 유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의 전공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수업 가운데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적성의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컴퓨테이션 스터디랑 스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험하고 항상 병행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두 실험과 시뮬레이션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오른 상태인 것 같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매우 부담되는 이제 워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기계과에서도 AI를 하고 머신러닝을 하는데요. 파이썬 같은 것도 있고 매트랩 같은 곳에서도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답을 다시 하자면 기계공학과 전반적으로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태서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은 그동안 쭉 배우셨던 수학 중에서 대수라든지 선형대수 쪽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고 그다음에 기계과에 올라오시면 응용 수학과 그다음에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수치해석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학부 2, 3학년 때 배우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학들을 다 한꺼번에 다 결합을 해서 최근에는 그 다중물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여러 물리 그 현상을 같이 한꺼번에 동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초 과목을 배우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은 어떤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프로그래밍이 점유하는 부분. 이게 언어처럼 이게 지금 기계공학과 모든 과목에서 프로그래밍이 다 지금 중요한데 혹시 좀 코멘트 하실 분 있나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맞죠. 아니, 프로그래밍 중요한 과목은 제 생각에 창시부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서도 로봇공학계로는 그 프로그래밍이 조금 있는데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기계과 학생들 보면은 제가 뭐 기계학 과목들 다 가르쳐 본 건 아니라서 다른 과목이 얼마나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친구도 있고 자기는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친구들도 다 무사히 다 졸업을 하고 뭐 그런 거 봐서는 프로그래밍이 아주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학점을 못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잘하면은 편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기계공학 자동차 연구 분야. 자동차는 이제 전통적으로 기계공학의 이제 집약된 그런 인류의 발명품인데요. 근데 요즘 자동차가 이제 엔진도 전기 모터로 바뀌고 그렇게 이게 다 전자부품 아니냐, 기계과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받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폭파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전자부품의 기계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떨어뜨려서 깨지면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면 되죠.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가 부품이 그 전력을 컨트롤하는 또는 브레이크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품에 기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브레이크에 그런 제어하는 전자부품이 고장이 나서 또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에 지금 기계공학이 특히 이제 신뢰성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관련된 좀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기 자동차 네. 없으시면은 네, 다음 하나 더 더 추가하면은 저희 학과에 에너지 쪽 전공하시는 교수님 중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도 아주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그쪽을 시스템 레벨에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 학과에 또 엔진 전반적 엔진 자동차 제어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시각 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코로나 실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 그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번 학기를 예로 들어드리면은 대부분의 실험 수업이 비대면으로 실험을 예를 들어
동료분들이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비대면 실습 실험 수업으로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집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저희가 배포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 실행을 시켜서 원격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실습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안전상의 이유로 비대면으로도 실험 위주 혹은 실습 위주의 수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서 이번 학기에는 수행을 했었고요. 만약에 내년 봄학기에도 이렇게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아마 그렇게 이제 실험이나 실습 수업도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부 학생들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색깔론 수업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그 실습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남이 해주니까 편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장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이나 대체 실험 형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과위원장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더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실험 수업 중에서도 어떤 과목들은 저희가 실험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보내드리고 그 키트를 사용을 해서 직접 집에서 개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두이노나 레즈베리 파이 같은 거 관심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키트를 받아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고요. 아마 비대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공학설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설계도 이제 실험 실습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3D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제작하는 걸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기회를 삼아가지고 팩토리 애저 서비스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중간 생산을 해주는 업체분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컨설팅까지 해서 제품 제작을 하는 걸 진행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방식,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도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런 이번 위기를 좀 기회로 살리는 실험 수업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밝혀보세요.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설계는요, 이번 학기에 학생분들 개개인 집으로 실험 키트를 다 배송해 드려서요, 집에서 각자 실험 키트 가지고 다 실험해보고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선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예, 정말 친절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창시구, 예, 창시구 잠깐. 예. 창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실험해서 경연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하는 경연으로 다 바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 연구에 많이 쓰이는 가제보라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환경을 꾸미고 거기서 이제 기계공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직접 그 로봇도 설계하고 거기서 이제 그 로봇을 가상 환경에서 굴려가지고 비전 인식, 이런 모션 플래닝 이런 거를 통해서 원하는 그 골을 빨리 이루는 그런 조한테 상을 1, 2, 3등 매겨가지고 이런 콘테스트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요. 가장 트렌디한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 기계공학과에 한 5, 60개 연구실이 있는데요. 각 연구실마다 그 연구 분야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이제 말씀을
그리기가 힘들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수소 연료 자동차, 로봇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계공학과 이제 5, 60개 연구실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 내용들이 가장 그 분야에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계공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데 미래는 이제 과거로부터 배워서 어렴풋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를 가장 많이 하다 보신 학과장님 한번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지금부터 그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자님한테 했습니다. 공자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오늘도 잘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뭘 알냐라는 게 그 공자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딱 다음으로 대표적인 진로 이거 아까 그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자세한 자료는 업로드가 돼 있고 또 동영상도 또 이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선배님들의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그 선배들 중에 좀 코멘트를 선배들 중에 졸업이 가까운 선배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김양준이라고. 졸업 후 이제 계획이 저는 이제 가장 뭐 무난한 케이스로 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석사 진학을 앞두고 있고 이제 석사에 진학한 다음에 박사까지 이제 과정을 마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 분야와 관련돼서 창업을 좀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회사를 이제 세우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은 질문이 지금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다음 질문도 넘어가면 기계공학과 전망. 전망은 그 아까 김상아 교수님께서 그 연구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계공학과 주전공자가 가장 많이 하는 부전공, 복수전공 조합. 이것도 선배들이 좀 복수전공하는 선배들이 코멘트 해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통국원 이민호라고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획과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에 바탕되는 구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실제적인 제작을 하는 이제 뭐 전자과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쪽인 전산과 같은 부분도 이제 수정을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 정말 어떤 프로토타입 자체를 제작하는 게 이제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하면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선배님들은 복수 전공을 많이 신청하나요? 학점 관리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학생의 송수환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융합전공 중에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복수전공을 할 때 학점 관리가 아무래도 좀 힘든 편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는 전공의 학점수가 80학점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야 하는 전공이 많고 학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를 그나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낮은 학년, 1학년, 2학년 때 자신이 복수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정해 놓았다면 그 학과와 주전공하고 싶은 학과의 로드맵을 미리 정해서 로드를 적당히 분배해서 듣는 것이 학점 관리를 할 때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도 복수 전공, 부전공 관련된 건데요. 아까 질문이랑 많이 겹치는 거. 그렇죠. 네, 이거 질문 넘어가고요. 복수 전공 전산과 전자과
어떤 측면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복수 전공 저 교과와 하고 있는 학생들 있나요? 저는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계공학에서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전산학과에서도 내가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배우는 수치 해석과 같은 과목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매트랩 같은 계산에서 굉장히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요. 하루 일과. 이거는 비대면 시대에 모든 그 학생들의 일과가 수업, 수업 이럴 텐데요. 혹시 좀 화면?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회장. 네, 근데 모든 학생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기계공학과를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2, 3학년 때 대부분 수업이 이제 10시 반에 대부분 전공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4대 역학이 대부분 10시 반 시작이고 다른 수업들도 그런 수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그 기계공학과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10시 반에 이제 항상 하루 일과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대부분의 과목 격주에 한 번씩 나오는 과제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과제를 하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한잔 하고 다시 와서 이제 과제에 착수하고 네, 이런 일과를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한 학년 보통 몇 명인가요? 저희가 이제 2학년 그 진입생은 좀 그 매년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7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장점과 단점. 이것도 장점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이 안 쓰이는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계공학이 여기에도 쓰여? 약간 그런 게 딱 드러나는 게 없다는 게 단점 같은데 학과장님 제가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택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장점은 정말 하늘의 은하수 별만큼 장점이 많고요.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런 학과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유와 현재 만족도, 솔직한 후기, 교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한 명민이.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정영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친구들, 저 주변에 많은 친구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보통 로봇을 좋아해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로봇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로봇을 포함해서 뭔가를 만드는 활동, 아두이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실제로 보는 활동이 좋아서 이 기계공학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작년에 저한테 이걸 물어봤으면 만족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거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과가 어떤 뭔가를 만드는 활동을 좋아해서 아까 김선아 교수님께서 제가 말씀해주신 셀강남 활동을 좋아해서 제가 기계공학과로 왔는데 2학년에는 사실 그 진입생들의 어떤 기초적인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4대 역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기계공학과에 왔지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친구도 있을 만큼 어떤 이론적인 수업에 초점을 맞춰서 2학년을 진행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만족도가 작년에 낮았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 과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설령 저같이 셀카는 활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약간 힘들 수 있다. 하지만 3, 4학년 때는 내가 기계공학과에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업들을 다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굉장히 솔직한 후기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또 후기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 이용훈이고요. 사실 저는 기계공학과에 오기 전에는 물리학과를 갈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현대물리학이라던가 전자기학 같은 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무선 자동차를 만들고 제어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기계공학과에 오게 되어서 사실 기계공학과가 어떤 분야인지 거의 모르고 왔었는데 막상 기계공학과에 진입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듣는 거의 모든 수업이 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학과 선택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또 그 솔직한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서비스 김대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지금 새내기 분들 듣는 거랑 가장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학년 때 그렇게까지 기획과를 생각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입학했을 때만 해도 우선 물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가장 많이 고민할 게 전산과를 갈지 전자과를 갈지 기획과를 갈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코딩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고민한 게 전자과를 갈까 기획과를 고민하는 거였는데 가장 여기에 들으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그쪽으로 가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기획공학과에 와서 후회를 한 적이 별로 없는 이유가 막상 와보니 저는 정말 맞았고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획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가장 만족도가 큽니다. 다른 학과를 입학하려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들었던 질문 중에 셀을 깎는다. 그리고 뭘 직접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기계공학과의 가장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공학과로 온다면 2학년 때 가장 큰 고민이 될 게 4대 역학 공부를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4대 역학은 그렇게까지 힘든 과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학점도 잘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기계공학과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이게 기계과 연구가 다양한 모든 그 분야를 다 아우르는 학과인데요. 그만큼 모든 학생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오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이런 학생은 특별히 좀 더 선호한다. 제가 선호하는 학생은 아까 너무 얘기 잘해주셨는데 정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당금질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 있잖아요. 공학설계 빡세다고 하셨는데 네. 빡셈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들 모십니다. 몸을 좀 스크래치 좀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즐기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겁을 낼까봐 제가 말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저는 기획과에 있는 신기동해랍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가 나서요. 제 인생을 산 선배로서 동생한테 이게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동생이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2개 학과를 추천을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저는 그 당시에 심지어 이제 토목과에서 기획과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개를 추천했던 게 네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나는 너한테 기획과나 아니면 물리과를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일 컸던 이유는 아직 어떤 거를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으면 학부 레벨에서는 좀 기초를 잘 다지는
학과에 가서 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초로 다질 수 있는 학과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꼭 왔으면 좋겠다보다도 또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어쩌면 기획과가 정말 좋은 학과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붙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전 질문을 다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많은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치킨 기프티콘 꼭 받아가시고요. 자, 이제 다음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에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진행은 저희 이상훈 그 학생 회장이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질문 주신 분들도 이제 치킨 기프티콘이 제공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또 회장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실 분들은 채팅으로 편하시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두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다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기프티콘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은 오늘 학과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 이제 저희 기계공학과 홈페이지 그 me.kist.ac.kr 공지사항에 이제 하나 설문지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 현장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을 연락을 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최수용 학생분께서 기획과에서 배우는 4대 역학은 대부분 2학년에 배우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죠. 네, 일단 대부분 2학년에 배웁니다. 이제 봄학기에 고체역학과 열역학을 대부분 수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2학년 가을학기에 이제 동역학, 위치역학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학생이 2학년 때 수강을 하고 혹시나 밀렸거나 아니면 자기도 1학년 때 먼저 들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이전이나 이후에 당연히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우진 학생분께서 항공우주공학과와 기계공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교수님 계신가요? 과장님. 항공과와 기계과와 가장 기계공학과는 그 관심의 대상이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그 기계공학과의 관심의 대상이고요. 항공우주공학과는 그 중에서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주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 그렇게 제한적인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항공우주공학과고 그거를 포함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에 관심 있는 학과가 기계공학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리고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면은 기계공학과에서의 창업 사례에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라고 이종현 학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인바디 혹시 아시나요? 인바디라고 이제 헬스장이나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데 설치되는 장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올라가면 체중도 되고 자기 뭐 체지방도 되고 이 회사를 저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생에서 세우셨습니다. 네. 그 아마 그 회사가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창업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또 자세한 내용은 아까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그런 그 졸업 후 진로에 이제 잘 좀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질문, 질문이 뭐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기획과에만 있는 학과 시설이나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학과 행사와 시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과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의 기계공학동의 장점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페드림 1층에 있는 카페드림 주변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층에는 기계공학과 학생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라는 학습 공간이 있고, 그리고 2층에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학과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편안한 의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과의 이제 여러 강의실을 이제 URS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분들께서 이용하시고 싶으실 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개강 파티, 종강, 개강 파티, 딸기 파티, 그리고 진입생 MT 이런 행사들이 다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에서만 특별히 진행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원래 비대면일 경우에 2학기에 항상 진행이 되었었던 산업체 견학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공학 학부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산업체 몇 군데를 선정을 한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현대중공업인 현대자동차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러한 기업들을 견학을 갔었는데요. 그런 곳에 네이버랩스도 네이버랩스도 그래서 그런 곳에 견학을 가서 그 기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기업에 실제 종사하고 계시는 저희 기계공학과 선배님들을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경험을 갖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이제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 그날 밤에는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부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MT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는 김정민 학생분께서 아까 이제 다른 전공을 복수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이제 타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기계공학과를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메리트가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지금 반대 사례 혹시 타과 갔다가 이렇게 온 아니면 친구 통한 사례라든지. 그거는 수업 유치학학 수업할 때 학과를 전공하는 친구가 기계과로 온 경우가 몇 번 있었었거든요. 작년에 수업할 때. 그래서 기계과가 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늘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서 주전공을 하고 우리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되면은 제가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로 우리 기계공학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포를 보면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전기전자나 전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저 질문이 하나 더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학과, 우리 학과를 기계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지 않고 다른 학과에서 우리를 기계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때보다 기계를 주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뭔가 말씀하셨는데요. 이점은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정신과 에너지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공으로 선택하면 아무래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결국은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윤상준 학생님께서 기계공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학부생 입장에서 단연컨대 매트랩을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리드웍스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범주가 되게 많은데 대학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고요. 랩뷰, 학부생들 랩뷰 정도, 아바쿠스, 브로스. 네, 그 정도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과 선배님들의 대학원 진학과 취업 비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인데 이거는 이전에 김영수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올 배포애들이 팜플렛에도 어느 정도 비율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희 학생분께서 혹시 기획공학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인턴 활동, 해외 연수 등의 혜택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은 그 위에 항공과 학과장님이 김정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추가 코멘트로 근데 기계과 출신인지는 몰랐습니다. 항공과 학과장님께서 기계과 출신이십니다. 그만큼 저희 기획과가 뭐 커버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커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희 학생 질문. 그 인턴 활동 기획과만의 인턴 해외 연수 활동. 예, 인턴 해외 연수 이거는 그 해외 연수는 교환학생 예. 혹시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의 그 저희 과와 이제 MOU를 맺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졸업학기가 아니고 그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이제 교환 프로그램을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상세한 내용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 협력을 담당하시는 김정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정 교수님께서 지금 접속을 혹시 하실 말씀? 네, 마이크 켜셨습니다.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예, 뭐 어떤 것 때문에요?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예, 그 기계공학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인턴 활동이랑 해외 연수 등의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예, 저기 제가 일단 복장이 시원치 않아 갖고 지금 비디오 켜지 못했고요. 일단은 우리 카이스트는 학부 수준에서의 그 해외 활동은 국제협력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대학원으로 오시면 복수학이라고 해서 덴마크, 독일, 유럽에 있는 제일 좋은 공대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서너 명씩 나가고 또 대여섯 명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1년 공부하고 유럽 학교에서 1년을 공부해서 두 군데에서 석사를 따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면 일본의 동경공대나 중국의 칭화대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없는 시절에는요. 지금은 사실 들어와 있는 학생들만 있는 상태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부에서의 국제 활동은 대개 학교에서 주관해 주는 거고요. 대학원에 오게 되면 학과 주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수학위 같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코앞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코앞은 이제 네이버 랩스라든지 다양한 회사에서 여기서 교육을 한 학기 정도 받고요. 또 그곳에 가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기 전에 미리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나 설계를 배우고 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점점 더 카이스트 학생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마 학생들이 진짜 필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계공학을 응용하는가 라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랩스 이제 석상욱 대표님은 그 기계공학과 출신이시고요. 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또 겸임 교수로도 계시죠. 예. 자, 이제 다음 질문은 딱 그 박혜원 교수님을 위한 질문이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취직하고 싶다. 엔트리. 예. 로봇과학 전공하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취직하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기계과로 오셔야 되고요. 그거는 진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MIT에 그러니까 카이스트 오기 전 직장이 이제 MIT에 있었는데요. 그 MIT에서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진짜로 취직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2명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다 기계과 출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로봇들 보면은 이제 바퀴 달려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로봇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특징은 다리가 달린 로봇이잖아요. 근데 다리가 달린 로봇을 제대로 제어를 하려면은 이제 동력학 아까 말씀드린 그 동력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로봇들을 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테크트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스턴 앱스를 가시려면 박사까지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신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과 이제 오준호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2015년에 다파로브 챌린지 우승을 하셨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보행 로봇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잘하는 줄 압니다, 이제 굉장히. 그래서 국제적인 명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카이스트에 남으란 소리가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이제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해외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해외 유수 대학교에서 포스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스턴 앱스를 가시려면은 그 바로 전에는 미국에 계시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지 연결이 되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우선 오시고 열심히 로봇공학 전공하시고 보행 로봇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미국 가시고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신문 보셨을지 몰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할지 몰라요. 그럼 현대자동차 가셔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기계공학과를 부전 복전했 아니 다른 질문.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사양이 일단 이미 마음이 기계과에 와 계시네요. 네. 이제 기계과에 오시면 매트랩 이런 프로그램은 그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CAD 프로그램들은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과 시설에서 이제 본인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계과 시설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노트북에 대해서는 물론 좋으면 좋을수록 항상 좋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아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네. 기계과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에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비율은 어떻게? 그 비율을 좀 조사가 됐나요?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부끄러워해서 진학이라고 표시를 저 부분 혹시 그 좀 대략적인 수치를 아시는 제가 학부 마친 다음에 대학원으로 가는 케이스라고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도 카이스트 학부를 나왔는데 해마다는 다릅니다. 근데 그냥 러프하게 통계도 잘 안 나와 있는데 러프하게는 글쎄요 한 5에서 10% 정도 안쪽이지 않을까 학부만 마치고 하는 경우에는요. 근데 이후에 뭐 석사 마치거나 이제 회사 다니다가 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를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을 나가셔도 괜찮고요. 제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세계 최고를 달리는 그 연구 분야의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또 박사과정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다. 이제 학과에 소속되는 것만으로 기계공학 시설 이용이 자유로운가요? 그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면 그 금속 가공이나 CNC 도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요. 예, 그 학생들 혹시 교수님 네. 그 언제든지 금속 가공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어차피 들어오셔서 전공 필수 과목이 그 쇠깎는 과목에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요. 그 과목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기술자를 교육하는 저희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금속 가공을 해보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경험을 쌓아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이제 기술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향후에 자기가 이제 금속 가공을 활용을 해서 직접 뭐 시제품이나 혹은 원하는 뭐 로봇 구현이나 그런 관심이 더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항상 신청을 하면 오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CN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지금 아직 수리 중인데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 가공이나 CNC, 금속에 대한 제작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제작이 쉬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작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배우고 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지윤 학생분께서 기계공학과에서 전산, 전전 등의 다른 학과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혹은 행사가 있나요? 일단 저희 기계공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협업 행사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데 혹시 여자분이시면 미녀 모임이라고 전자과랑 기계과랑 미녀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분들 이렇게 같이 여자 교수님들이랑 해서 단체로 성대하게 여는 파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없으면은 다음 질문. 현재까지 마지막 질문. 예. 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어떤 학부를 선택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개발 박형훈. 네.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효은입니다. 네. 부전공, 복수전공은 제 생각에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전산 학부도 괜찮고요. 전기 전자공 학부도 괜찮고요. 산업 디자인도 괜찮고 물리학과, 뭐 수학과 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혹시 더 있나요? 이미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현장 질문하신 분들도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클로징 영상을 좀 재밌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징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